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전망서 발간 기념으로 특집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화에 콜라보로 참여해 줄 분, 우리 금고엄마시죠?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유튜버 금고엄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경제 전망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22년 경제 어떻게 보는지. 그렇죠.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그 해를 표현하는 점, 그러니까 그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그렇죠. 표현하신다 이런. 그러면 그 점을 결과적으로 이으면 이제 선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는데 2020년 경제전망서에서 20년을 대전환점 이렇게 표현했고 21년은 이탈점,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이탈점 이렇게 표현했고요. 포인트 오브 엑시트죠. 그리고 2022년 경제전망서에서 2022년을 회귀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되돌아온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포인트 오브 터닝 백,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위드 코로나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만큼 경제가 이미 21년에는 20년 이후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구간 맞고요. 그리고 22년에는 이 회복이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온다. 상당한 수준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표현으로서 회복되는 구간, 견조한 회복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 전망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평균에 해당하는 총량에 해당하는 그런 지표로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어떤 점들이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GDP가 2020년 마이너스 3.1% 세계 경제 GDP가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21년은 5.9%로 반등해요. 세계 경제가. 그만큼 이제 충격이 있었던 그 충격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21년은 온전히 모든 국가가 다 회복은 아닙니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한 경제 회복이 진전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GDP가 회복되는 그래서 세계 경제로 본다면 약 4.0% 수준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는 느낌. 특히 경제 충격하면 모든 산업이 겪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계층이 다 경제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 해당 산업은 여행, 항공, 또 숙박, 면세점 이런 그렇죠. 이런 대면에 따른 서비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Life is coming back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잖아요. 삶이 제자리로까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억눌렸던 충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인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기조로 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앞에 22년 경제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테이퍼링, 뭐 기준금리 인상, 뭐 중국발 위기 가능성, 자산 버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느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그런 경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중국에 이렇게 한국이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 실물 경제 GDP 같은 경우도 거의 7%에서 4%대로 하락을 3분기 한다 이런 예고가 있던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전체 수출 시장을 놓고 본다면 대략 한 26% 정도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3, 14% 정도가 미국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치, 안보,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더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의존도를 표현해 본다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실해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제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의 중국 경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중국 경제가 지금 사실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네. 근데 그 불균형 회복 중에서 그 나타나는 배경이 백신의 보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불균형해요. 저 기사를 봤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정도 백신 접종률이 있고 네. 선진국이 80% 정도 그렇습니다. 접종률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후진국이나 이제 뭐 그 뭐라 해야 되죠? 이제 개발도상 국가 네. 이런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그들이 회복하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더 걸릴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에 봤던 주요 뭐 IMF나 월드뱅크나 모든 국제 기구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또 저소득 국가에 회복되는 그 경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때의 그 경로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선진국들은 22년 안에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네. 개도국들은 22년, 23년까지도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셧다운 있고 그래서 공급사슬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 그 부스터샷을 네. 제발 좀 중단해달라, 하지 네.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그런 있더라고요. 입장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것처럼 경제 회복이 제각각,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다이버전트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제각각 따로따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 주셨던 것은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네. 중국은 그 회복되는 경로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빠릅니다. 이미 2021년 초에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로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중국 경제는 원래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20년 6% 정도, 그리고 21년, 22년 5.9, 5.8% 정도, 요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 충격 이후에 뭐 충격이 있었을 때도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충격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0.9 마이너스, 네, 맞아요.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1, 중국 경제는 그만큼의 충격은 특이하게 아니었어요. 올라왔더라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좀 이렇게 저조한데 그 당시 코로나 때도 2%대로 유지를 하는 걸 봤거든요. 아니요. 근데 네. 그게 경제적인 충격이 네, 네. 작용한 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중국 경제는 쉽게 말해서 6 정도에서 2로 마이너스 4%인 거잖아요. 아, 그럼 포인트로 따지면 마이너스 4.4% 그래도 마이너스는 포인트. 아니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2.5가 보통의 성장률이에요. 네. 2.5에서 마이너스 0.9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5% 포인트잖아요. 조정폭이. 네네네. 예상했던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가정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있잖아요. 한국 경제의 GDP가 그게 그만큼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도 정도로 따지면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미 고성장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플러스였던 것 뿐이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대부분의 우리 대중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해당 숫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경제전망사도 발간하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죠. 전문가가 필요한가 봐요. 그러게요. 네. 네.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조짐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테이퍼링도 하겠다. 네. 아직 시행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21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이 제기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통화 정책 때문이도 있고 물가 상승률은 사실 전년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가격이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니까 기저 효과도 물론 있어요.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하게 된 계기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수급 차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급 차질 문제, 공급망 병목 현상 문제가
사실은 21년 상반기 중에 잡힐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도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아, 인플레이션 현상이 어쩌면 공급사슬 병목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고조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뭡니까? 통화량 돈을 푸는 거? 돈을 푸는 게 역할이죠. 돈을 왜 풉니까? 목표가 뭡니까? 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네. 예, 경제 활성화도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의미는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아, 물가 안정.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목표고요. 정책의 목표고 이것은 정책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네. 유동성을 이제 수축시키면 유동성 공급했던 걸 다시 줄여주면 테이퍼링을 하면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테니까 역행하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부분이 올라가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게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이 그래서 3억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선제적으로 미리 선반영해서 금리를 좀 인상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보다는 금리 여건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높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달러화 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 이탈 문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투자했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11월에도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조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 실제로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5%예요. 목표 안정 물가 2%를 밑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고조화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물론 지금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위협이 정말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할 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1.5%로 전망하니까요.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전보다는 더 고조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기조적 물가 상승 추이를 봤더니 실제 그런 물가 상승 추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도 있죠. 근데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 목표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 불균형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금융 불균형이 일어날까요? 가계부채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금융 불균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먼저 인상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카드입니다. 카드요? 카드.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금리 하에서 이 코로나19 말고 그 밖에 다른 변수가 등장했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기 전에 금리를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 하에서 제자리로 올려놔야 경제 충격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을 때 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통화정책 수단을 지금 수준에서 마련을 해 놓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한 가지 변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이런 여건 때문에 한국은 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은 또 한국은행으로 넘어왔었지만 미국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먼저 테이퍼링을 시작하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2021년 11월이나 늦어지면 22년 1월 정도 그때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무게가 2021년 연내에는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00억 달러씩 유동성을 매월 공급하다가 이 유동성 공급량을 갑자기 줄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지금의 시나리오는 약 15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러면 이것을 FOMC 회의 때마다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22년
약 10월을 전후해서 그 시작 시점과 이 테이퍼링 규모와 그리고 매월 할지 FOMC 회의할 때마다 할지 그것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다르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컨센서스가 그러하다 보니까 대략 한 내년 10월을 기점으로 유동성 공급량이 0이 되겠죠. 그 지점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그만큼 따라가 줘야 줄이는 속도가 또 길어질지 줄어들지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방법 언제 시작할 것이고 얼마만큼 줄일 것이고 어떤 주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것은 연내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엄청나게 공급하던 완화의 시대에서 통화량 규모를 줄여나가는 긴축의 시대로 조금씩 전환돼 가고 있는 거.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그럼 아직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완화적 통화 정책인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0이 되는 시점에 이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고려할 건데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세나 실물 경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실업률을 볼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역시 실업률을 봤거든요. 그렇죠. 고용 안정이 돼야 이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고 가장 경기 후행적인 변수가 고용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을 때 가장 더디게 고용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늘린다는 것은 쉽게 자신감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용이 완전 고용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다시 경제가 꼬꾸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부를 끌고 가죠.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주에서 또 다루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세계 경제 또 테이퍼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국 경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